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보스턴에 있어가지고 지금 밤 8시가 조금 넘었고요. 한국은 이제 오전 10시가 되는데 요게 요런 혜택도 이제 3월 초까지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옛날에 한국의 서머 타임제로 돼가지고 이제 1시간 차이가 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요런 시간으로 이렇게 한국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한 오전 10시. 이게 되게 예전에는 이제 그게 썸머 타임이 있을 때는 보통 아침 9시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좋은 그런 시간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스크린을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이 넘기는 것도 잘 보이죠? 얘들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계속 강의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그 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그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해서 이제 그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디지털 트윈하고 NFT, 그다음에 그 디파이 이게 어떻게 이제 융합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오늘 사실 이 내용을 갖고 그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아마 새벽 3시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했던 내용인데 원래 이 내용은 기본적인 거는 저번 주에 이거의 전 단계에 대해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좀 리뷰를 저번에 했던 거지만 리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본래의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이제 저기 지금 보스턴에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 뭐 중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금년도에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도에 했던 거는 이제 소개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좀 굉장히 새로운 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저희가 2명의 오늘 게스트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그 디파이하고 NFT를 실질적으로 융합을 해서 그 솔루션을 만든 거에 대한 그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영어로 된 거는 이미 녹화를 해가지고 그 제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그냥 제 이름 알렉스 G 리로 된 요거로 된 유튜브 사이트에 가면 제 요 모든 것들이 올라와 있고 이제 오늘 한 내용도 올라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실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적으로 NFT하고 디파이를 융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뭐 저는 놀라웠던 거는 이제 뭐 퀀텀 컴퓨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저는 퀀텀 컴퓨팅 정도면은 아직까지 좀 사업화하기에는 좀 약간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먼저 그 메타버스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그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저번 주에 했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의 다양한 그 기업하고 산업 응용과 그런 그 산업 응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오퍼튜니티, 사업 기회는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갖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에 대한 걸 했었고 거기에 하면서 이제 그 수익 모델 부분을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수익 모델 말고도 이 메타버스에서의 그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수익 모델, 새로운 수익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NFT하고 DeFi, 그 디지털 트윈은 이제 이미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융합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그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여기서 뭐 하나의 어떤 그 아키텍처를 제가 한번 그 본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제가 또 이제 우리 한호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굉장히 오래된 지기인데요. 그 이제 한국 상황과 미국 상황을 제가 좀 잠깐 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에 중반기 정도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 거의 뭐 한국은 좀 이제 굉장히 막 달아올리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했는데 뭐 미국은 거의 뭐 얘기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무려만 6개월 만에 미국의 모든 메이저 매체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 얘기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뉴스위크 같은 일반 대중 잡지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최근에 그 게임 회사 합병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 투자 쪽에 있는 그러한 그 유명한 잡지에서도 이제 뭐 애플의 그 메타버스 사업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빅텍 컴퍼니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와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얘기라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이런 데 뛰어들었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메이저 그 매체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이제 조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 거의 최근에 와서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사업 아이템, 산업 아이템이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단순히 어떤 호기심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태까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일반적인 게임이라든가 미디어 쪽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뭐 잘 알고 있죠 보잉이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행기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라든가 아니면 월마트의 진출 얘기, 뭐 삼성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그 헬스케어 쪽, 메디컬 쪽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션,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엔터테인먼트 디즈니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응용이 이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뭔가 기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또 메이저 매체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하고 주제와 관련된 그러한 그 버추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얘기는 이제 뭐 그냥 그 일상화돼서 특히 이제 NFT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로블록스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네들의 게임을 만들고 하는 얘기들부터 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버추얼 랜드 세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NFT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페이스북도 그거를 이제 그 자기네들 그 어떤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게 시작했다라는 거. 포브스지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얘기에서 뭐이 2 트리리언 달러 엄청난 돈이죠. 뭐 우리나라 하면 경 정도 될 텐데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인더스트리에만 이런 이 마켓 포텐셜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포춘지에서도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의 어떤 우리가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이런 흥미로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NF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버추얼 이코노미를 형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 버추얼 이코노미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메타버스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예,
의미심장한 얘기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디지털 전환 전문가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로 간다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메이저 이런 경제 매체에서도 이러한 그 메타버스라는 거를 하나의 비즈니스, 그다음에 어떤 투자의 대상, 비즈니스의 대상, 산업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당히 그 달라진 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적인 그런 메타버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전통적인 뭐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뭐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하면은 뭔가 이상한 듯이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그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하고 뭐 특허도 내고 뭐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그 메인스트림 비즈니스로 이제 잡아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이제 페이스북, 링크드인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은 되게 좀 저는 어떤 침묵적인 거하고 좀 개인적인 거를 많이 하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는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하는데 굉장히 최근에 저한테 그 커넥션 리퀘스트 저한테 일천 관계 맺자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의 다 메타버스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그런 그 같이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자는 사람들이 이제 컨택이 오는데 이제 그게 다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서 아 이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제 거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좀 호응을 못 얻고 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좀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게 미국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좀 확실하게 느꼈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뭐 미국이나 한국의 제 그 인포그래픽스를 이제 뭐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도 들으니까 이제 제가 뭐 이건 안 했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가어뚱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시작했을 때는 여기만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요 가리키는 요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로블록스 뭐 디센트럴랜드 그러니까 우리 아바타가 들어가 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리얼 스페이스는 아바타가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가 가지고 이제 그 여기 아바타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버추얼이죠. 요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XR 디바이스 써 가지고 하는 이런 뭐 오그먼트 리얼리티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정도 요런 얘기 그다음에 산업에서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 쪽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지 제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산업 전반에 갈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인터랙션이 점점 제가 이제 오그멘테이션인데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리얼 스페이스가 이제 들어가서 증명을 시키면서 하는 인터랙션이 점점 커질 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역으로 반대로 이렇게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한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뭐 한국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뭐 그 뭐죠? 뭐 그 카카오인가 뭐 어디서 한다는 게 뭐 커피를 내가 메타버스에서 주문하면 뭐 로봇가 갖다 주는 그 이제 이거는 현실 중심의 그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이쪽을 얘기해 가지고 제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결국에는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돼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믹스가 되고 실질적인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뭐 제가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해서 그럼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뭐냐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에 대한 혁신이라는 얘기를 항상 경영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경험 혁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메타버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메타버스 응용에 대한 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입감, 이머시브 리얼리티, 몰입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건 이제 XR 디바이스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그런 기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강된 그러한 우리의 감성적인 요소를 타치한다.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판타시라든가 뭐 센세이션 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감각적인 요소를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대신하는 이제 디지털이나 로보틱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좀 인터랙티브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액티브 리얼리스틱한 인터랙션을 한다라는 거가 이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메타버스 스페이스는 더 이상의 버추얼 스페이스만이 아니고 리얼 버추얼 리얼이 서로 크로스 커넥트된 스페이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의 경험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고 가상에서의 경험이 현실로 연결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로봇 얘기가 그런 거죠. 내가 메타버스에서 경험이 현실로 이어지고 현실에서의 경험이 이런 가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이제 서로의 스페이스에서 서로가 이제 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하는 문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기기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공간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이게 상호 연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아마 제 예견으로는 이제 개별 기업분으로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삼성 같은 거라 그러면 이제 삼성의 우리가 얘기하는 홈 가전 제품들끼리의 연동. 그러면 이제 삼성이 만약에 이제 XR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삼성의 XR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삼성의 버추얼 스페이스하고 삼성의 리얼 스페이스가 서로 연동이 돼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뭔가가 작동이 되면 그 작동되는 것 자체가 버추얼 스페이스로 갈 수 있고 뭐 하나 제가 볼 때 좀 빨리 갈 수 있는 게 제가 보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XR 디바이스를 이제 루머가 있죠. 언제 나오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마 애플이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의 이 XR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거하고 뭐 애플 워치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연동이 돼 가지고 버추얼과 리얼을 넘나드는 그러한 연동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작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애플 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래서 애플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텐데 아마 애플이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낄 거고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도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디지털 스페이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공간과 타인과 리소스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디머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파티시페이션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라 그러면 이제 우리 로블록스 게임에 뭐 게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게임에 대한 상작을 하고 이럴 거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크리에이션인 게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유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일단 설명할게지만 밸류 프로포지션에 보면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이제 어떤 고객의 채널을 따라 가지고 가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스페시픽한 고객 타겟군을 만들고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 스페시픽한 채널을 통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모델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면서 메타버스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고객이나 커스터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경제 행위, 그러니까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행위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고객 경험과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한 이렇게 봤지만 이제 버추얼 커머스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이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뭐 모니타이제이션은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P2E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 프레이터 언이라는 얘기 하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이고 뭐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필리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커머스, 우리가 상업적인 그러한 상거래 사이에서 P2E 개념 같은 그런 그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들도 이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제가 오늘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참고를 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더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뭔가 앞으로의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과 좀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아키텍처가 어떻게 될 거다는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오늘 어그멘티드 네트워크 이펙트인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메타버스에 가서는 이것이 더 증강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에서 또 네트워크 이펙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새로운 타입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이 오그멘티드 네트워크 이펙트로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비즈니스 오퍼티는 이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유스 케이스에다가 이러한 다양한 익스피리언스를 자기가 어떻게 믹스하고 새로운 유니크한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이제 그 오늘 제가 낮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어떤 그 미국 사람인데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딜러십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한국 제가 보면 미국의 딜러십은 만약에 내가 현대 자동차라면 현대 자동차의 딜러십은 현대 직영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주마다 뭔가 이제 그 사업, 매사추세츠 같은 게, 제가 있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현대 딜러가 현대의 직영이 아니고 현대에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독립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에서 쇼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딜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쇼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조언을 했던 게 이제 한국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따 나올 얘기지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뭐 리테일 스토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S 뭐 리테일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와가지고 편의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는데, 뭐 처음에는 이벤트하고 NFT 해가지고 사은품 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그 다음에 뭐 그런 이벤트 떨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방문 안 하고, 대표적인 제가 삼성이, 또 아까 얘기했던 삼성이 이제 뉴욕의 쇼룸에 해당하는 그 메타버스 쇼룸을 만들어 제가 비즈팅 해봤는데 행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행사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썰렁해요. 여기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새로운, 우리가 그냥 가서 메타버스 공간에 가가지고서 뭐 거기다 쇼룸 만들고 거기다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어떻게 어치브할 수 있냐라는 전략과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여기 다양한 메타버스에 있는 익스피리언스와 고객이 내 스페이스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나하고 인터랙션하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쇼룸이나 이러한 그 메타버스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선뜻 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한 것이, 물론 그런 트라이어가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그런 질문하니까 저는 대뜸 제가 한국에 했던 것들을 제가 다 한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야,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딱 맞았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했을 때 저는 그걸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야, 한국에 진짜
이거는 그 메타버스의 테스트 베드가 아닌가. 예?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막 메타버스에 달려들어 가지고 하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은 진짜 뭐 이렇게 막 진짜 너도 나도 뭐 생각도 없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유즈 케이스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석세스 스토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 사업 단계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저한테 이러한 것들 뉴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그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에 대한 거를 저한테 줘가지고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제 신뢰도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그런 롤을 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면 테스트 베드의 성격에서 어떻게 가야 되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how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이거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제가 고민해가지고 자꾸 저는 이제 how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좀 한국적으로 약한 게 뭐냐면 팔로우업해서 우리가 뭐 잘하겠죠. 패스트 팔로잉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붐을 일으키는 거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뭘 하는 건 잘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는 거, 그걸 잘해야 이제 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이렇게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가려고 하면 우리적으로 우리가 쌓은 그런 거 위에다가 하우를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남의 한 거를 갖다가 먹고, 뭐 제가 이제 하나 놀란 거는 이제 제 보스턴에 이제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 이제 메타버스 게임 쪽에 이제 뭐 굉장히 잘 알려서 저하고 이제 한국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만든 그 모델이 있어요. 그 세븐 레이어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메타버스의 뭐 세븐 레이어 해가지고 밸류 체인이 어떻게든 그걸 그냥 그대로 한국에서 갖고 가가지고 여기저기서 관공서고 모우간에 그 사람이 했다라는 어떤 그 사이테이션도 안 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한 듯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밸류 체인 꼭 그 친구가 만든 거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여태까지 경험을 쌓아가지고 한국만의 메타버스 밸류 체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 고민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메타버스의 전문가들 많으실 텐데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뭐 남들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이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한국의 이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에 만들어진 걸 갖고 하우를 접근하시라는 거죠. 뭘 어떻게 새롭게 할 건가라는 거를 접근하시라는 거고, 저도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이유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 제가 여기서 인터널 오브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그 경제 시스템의 인터널 오브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로 쓴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구글로 찾아봤는데 인터널 오브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쓴 게 없고요. 그래서 이 IoT는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IoT라는 개념을 MIT 오토아이들 랩에서 했을 때, 제가 뭐 RFID 쪽 굉장히 전문가라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든 거였죠. 그래서 그 IoT라는 거를 이제 하나를 따져본다면, IoT의 컴포넌트가 되는 thing, 요 things는 리얼 스페이스의 thing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됐었는데,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이 개념이 탁 정립이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things는 리얼 스페이스고, 이 things를 네트워킹 해주죠. 요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인터넷 오브 things예요. 그래서 얘의 실질적인 메타버스에서의 실체를 보면 얘는 제가 아까 얘기한 현실 공간 중심의 메타버스예요. 얘는 IoT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이 things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버추얼로 들어가는 거고요. 최근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더스트리 4.0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소개를 했었지만,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뭐 많이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니고요. 그냥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
뭐 이런 정도가 쓰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거는 이제 독일이 만든 인더스트리 4.0라고 해서 그건 주로 이제 산업 특히 이제 제조 산업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 그 친구들이 만든 용어가 인터러버 프로덕트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요 인터러버 프로덕트의 요 P는 뭐냐면은요. 요 things가 버추얼에 있는 놈들이에요. 버추얼에. 그래서 이 버추얼에 있는 놈들이 서로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러버 프로덕트는 보니까 이거는 버추얼 스페이스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크 주크버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는 넥스트 인터넷이다. 사람들이 아무도 넥스트 인터넷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넥스트 인터넷은 웹3다. 우리가 얘기하는 웹3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예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면 이제 중앙 집중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어떤 웹사이트들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중앙 집중을 했다면 지금 이제 블록체인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탈중앙화된 이러한 네트워킹을 하는 거가 웹3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인터넷 오브 띵스와 인터넷 오브 프로덕트가 서로가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히 현실 공간 중심의 메타버스하고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가 서로가 연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리얼 스페이스의 things와 리얼 스페이스 things에 해당하는 버추얼 스페이스의 thing이 서로가 트윈 관계에 있으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완벽하게 현실 공간, 가상 공간에서의 메타버스가 융합이 되는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현실 공간과 이 가상 공간이 서로가 인터랙션 되면 제가 아까 얘기한 how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현실 공간에서의 일들이 버추얼 스페이스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우리가 가상 공간에 있던 일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현실 공간으로 오느냐 바로 인터넷 디지털 트윈 개념을 도입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도 이걸 갖고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어떻게 가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의 뭐 이게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데 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음악을 듣는데 그거를 이제 현실 공간에 있는 거를 내 XR 디바이스를 메타버스 공간에 와가지고 현실 공간의 스피커가 뭐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스피커에서도 작동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공간 사이에 연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동을 저는 이제 인터넷 디지털 트윈이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론을 뭐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하고 관련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ESG라고 하는 지속 가능 경영 쪽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해서 제가 이제 지속 가능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이러한 이 사업을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들하고 연동을 시킬 건가 해서 요게 이제 4대 요소는 제가 아까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밸류 프로포지션인데 기존에 있는 이 가치 제공의 메타버스라는 요소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도입할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까는 밸류 크리에이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거냐. 오퍼레이팅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거냐. 돈으로 어떻게 만약에 밸류 캡처를 어떻게 요구하고 잘 연동시키냐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뭐 플랫폼들이 필요한데 이제 메타버스 스페이스 빌딩 플랫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로블록스, 제페터, 옴니버스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이제 호라이즌, 뭐 메쉬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스페이스 빌딩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현존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페이스 빌딩 그 엔진들이 있거든요. 게임 엔진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캐드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빔 엔진 뭐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구상해서 뭐 특허들을 내고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 오퍼레이팅 모델을 서포팅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기업의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자원과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기업이 이런 오퍼레이션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실적으로 좀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메타버스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코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도 아직은 아이디어 개발 단계지만 아마 이 사업이 확장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건 결국에는 새로운 밸류 캡처, 우리가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개발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이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의 경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이라는 거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하는 그 특강의 이제 주요한 그 소재가 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뭐 기존에 했었던 얘기지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뭐 제가 작년에 특허도 내고 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 융합 공간에서의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거를 저는 이제 NFT하고 이제 디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NFT 디파이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NFT나 뭐 블록체인이나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좀 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미 공개를 했던 내용이지만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NFT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업랜드라든가 뭐 게임 스페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리뷰 차원에서 그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굉장히 그 NFT를 활용하는 메타버스 공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요약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이유가 그 NFT 뭐 제가 NFT에 대한 얘기 굉장히 뭐 한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뭐 저는 놀란 게 뭐냐 NFT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NFT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뭐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다 NFT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새로운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NFT가 막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 듯하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뭐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뭐 사례들 있잖아요. 디지털 아트를 뭐 굉장히 뭐 고가에 팔았다, 뭐 몰에서 뭘 팔았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죠? 그 여기 막 바둑하는 사람 그 사람 그 기보를 갖다 뭐 팔았다, 막 NFT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NFT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또 놀란 건 뭐냐면 여기 뭐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뭐 굉장히 새로운 거를 들고 나온 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적어도 블록체인 저같이 뭐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NFT에 대한 거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깜짝 놀란 거죠. 그냥 NFT 우리가 얘기하면 NFT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지털 뭐 아트를 갖다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유니크니스로 해서 시소성을 줘가지고 뭐 가격을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뭐 그걸 갖고서 하면 이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고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NFT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represent라는 거예요. 뭘 represent 하냐면은 digitally numerous functions, right and obligation이에요. of asset이라는 거죠. 그래서 asset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인데 이 자산은 이제 디지털이 될 수 있고 피지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정의로부터 출발을 하면 거기로부터 오는 혼돈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인터프리테이션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가면 이제 제가 여기 세 번째 얘기한 이 리갈 도메인에 오는 거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다른 법 체계에 있어서 이제 한국과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법적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 NFT는 우리가 디지털리 뭔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그게 뭘 표현해 주냐면 하나가 아니고 기능과 권리와 의무, 오브리게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갖고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유니크 이코노믹 밸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펀저블이라고 하는 토크나이제이션 밸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갖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NFT라는 것이 이제 유니크하다는 의미가 펀저블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거를 대신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화폐라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라 그러면 100원이 이쪽 동전 저쪽 동전 다를 리가 없죠. 다 같지만 우리가 어떤 유니크한 물건이다 미술품이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것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치로서는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 거로 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하지만 그걸 대체할 다른 똑같은 물건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non-fungible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것이 이제 어떤 증명, 오센티티를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어떤 유일한 어떠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펑셔널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NFT라는 것 자체가 만들 때부터 non-fungibility를 갖고 가게 해서 그 펑션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뭐 유일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베타성, 시기성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펑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NFT가 갖고 있는 우리가 권리, rights는 뭐냐라고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블록체인 용어에서는 민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NFT를 만드는 거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underlying asset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은 뭘 대표하려면 디지털리 underlying asset 이게 디지털이 되든 피지컬이 됐든 이거를 이제 대표하는데 이거가 우리가 이제 리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타이틀이라는 거가 있죠. 오너십. 우리가 이제 뭐 토지다 그러면 우리 토지 대장에 누가 오너십이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유 증명권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그 인텔렉처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그런 에셋이다. 그러면 이제 IP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오너가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너가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 이 프로퍼티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인텔렉처 프로퍼티 라이트가 자동적으로 NFT의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누가 정하냐? 그거는 바로 이걸 만든 사람이 정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NFT를 만들 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에 이 뭐 ERC 721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 포맷에서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세리움 컴패터블한 그런 네트워크에다 넣을 때에는 어떤 거를 가지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오너십이라는 그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프리스트리 리갈리가 아니고 임프리스트리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너십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오너십 이 크리에이터 했던 사람이 NFT에 부과한 오너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NFT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underlying IP 라이트를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트랙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NFT 홀더가 이거를 별도로 해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게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가 저는 이제 리얼 프로퍼티를 레프리젠트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로 갔을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NFT를 우리가 만약에 트랜스퍼를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데 NFT에 뭐냐면 리얼 프로퍼티에 이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오너십 트랜스퍼가 돼요. 되는데 그게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갖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하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액츄얼 스페이스에서 그 사람이 브리치를 하면 뭐다 스마트 컨트랙트 내가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리얼 프로퍼티를 팔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NFT를 교환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줘야 되냐면 나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텍팅한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전반적인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NFT 자체의 오블리게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또 어떠한 그 의무를 지게 되냐면 어떠한 경우에 이게 법 under regulation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그 제한을 받게 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이 NFT가 아까 이게 이 에셋의 리얼이 됐던 피지컬 에셋의 레프레젠테이션 토크니제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커모디티라고 하는 걸로 그 인터프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증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식이나 이런 증권으로 그 여겨질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증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NFT를 뭐 쪼개 가지고 뭐 10개나 뭐 20개로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언더라잉 에셋에 대해서 10개로 쪼갠다. 그러면 이제 프랙셔널 오너십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큐리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판은 이제 Y 테스트라는 거에서 이제 이거는 아마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ICO 했을 때 굉장히 철퇴를 맞았던 그게 이제 시큐리티 로 하에서 이제 전부 다 불법적으로 행해진 거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러한 만약에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한국도 최근에 이제 거래소나 이런 거에 등록하듯이 뭐 이런 코인을 NFT를 발행하는 사람도 민팅하는 사람도 다 어떤 이런 법적인 접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맞춰가지고 이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 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실험기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그 레귤레이팅하는 기관에서 두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이게 굉장히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정의를 내기는 뭐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이문 단계다. NFT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규제 당국도 NFT를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허니문 단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허니문 단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노베이션을 빨리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은 너무 문이 빨리 닫힌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정부에서 너무 법률적으로 이건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묻자듯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제 이러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무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봤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를 놓쳤는데 그게 좀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NFT라는 거가 단순하게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NFT는 기능과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이나 피지컬 자산의 디지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NFT를 해석할 거냐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ERC 728는 NFT를 들어가면 뭐 요새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NFT 그 민팅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 몰라도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파이는 뭐 저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초반기에 굉장히 뭐 심도 있는 디파이에 대한 것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는 제가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실제적으로 디파이를 디자인하고 디벨롭먼트 하는 거를 이제 한국도 한번 하고 미국도 한번 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 굉장히 뎁스 있는 내용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한 내용을 보고 아직까지도 뭐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 제가 한 거보다 더 깊게 뭐 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뭐 기술이 하도 빨리 발전해 가지고 이걸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 했었는데 뭐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했던 내용이 굉장히 뎁스 있게 한 거여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80 빌리언, 그러니까 뭐 80조가 좀 넘는 이런 정도의 그 마켓 캡을 만들었고요. 이 마켓 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디파이 시스템의
돈을 묶어두고 풀이라는 게 있는데 디파이 풀에다가 이제 이 사이버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묶어두는데 그 묶인 그 양이 이제 뭐 80 빌리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파이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의 관점에서는 이제 두 개 정도 디센트럴라이즈 엑스체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머니 마켓 그 돈을 빌려주고 받고 뭐 거기로부터 이자를 주고 뭐 이런 그 정도 이런 개념들이 오늘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컨버지 하는 거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NFT 자체가 뭐냐면 이건 그냥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올려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게더링 해놓고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일리퀴드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NFT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 DeFi 풀에다가 이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갖다 주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담보로 잡히는 거죠. 그 담보로 잡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ungible ES20 기반의 토큰을 이제 민팅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민팅한 토큰을 갖고 이 민팅한 토큰은 펀저블 토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큰 걸 갖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파이낸셜하게 이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얼 에셋에 관한 이제 토큰화이즈 에셋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럭스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셋 벡터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그러면 NFT를 갖고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DeFi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디자인하냐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그 본딩 커브라는 얘기 하는데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NFT를 홀딩을 시키고 민팅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주고 이제 본딩 커브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토큰을 얼마만큼 발행하고 그 발행한 토큰의 전체적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서 이제 DeF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때 이제 본딩 커브라는 걸 써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DeFi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에서의 우리가 그러한 서로를 이렇게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제 북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 사람들 리스팅을 쭉 내고 팔 사람들 쭉 리스팅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매칭되는 것들을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이 풀이 굉장히 뭐랄까 리퀴디티가 크면 이 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유동성이 크고 가격 형성이 마켓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킹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NFT를 홀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토매틱 마켓 메이킹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주고 여기로부터 이제 내가 홀딩했을 때 여기에 풀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치를 하게 해주고 거기로부터 이제 풀의 리퀴디티를 받아서 거기를 갖고 이제 내가 민팅을 하고 그래서 나한테 받은 그 ES20 토큰을 갖고 있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념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NFT하고 DeFi가 서로 융합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요 개념을 제가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딴 데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거기서 뭘 하냐라는 걸 갖고 그냥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구성을 해본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이라는 걸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경제 활동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이코노믹 엔티티라고 정의를 했고 결국에는 엔티티라는 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뭐냐라는 아이덴티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잘 알고 있는 DI, Self Sovereign Identity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오면
우리가 아바타에다가 DID를 주면 우리가 버추얼 스페이스에 갔을 때 아바타가 나를 대표한다 그랬죠. 사로게이트 한다 그랬죠. 나를 대표하면서 이 아바타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받은 DID로 하면 내 신원 인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덴티티가 증명이 된 아바타가 경제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제가 만든 개념이니까 뭐 누가 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가치를 갖다가 그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개념의 가치 체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돈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피아트 커런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 정부에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페이먼트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에 가면 어떤 거가 하면 좋을까? 아직은 어떤 거가 되냐 뚜렷한 게 없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중간적인 솔루션을 다양한 이제 그 크립토커런시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확산이 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로운 이거를 이 시스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러한 그 머니 시스템이 나올 거고 그 머니 시스템을 트랜스퍼할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나올 건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이제 CBDC라고 해서 이제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메타버스 개념으로 가는 그러한 그 CBDC나 아니면 이제 유니버설 크립토 커런시 요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그 탈중앙화된 거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메타버스 하는 사람이 뭐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게 되면 그거를 메타버스를 누가 하나가 독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다 독점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풀리 그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하는 거 DAO 개념이 필요한 거죠. 디센트럴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 개념이 필요한데 그런 개념 하는 사람들 CBDC가 탐탁치는 않을 것 같은데 CBDC가 또 좋은 점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실 공간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현실 공간에 있는 통용되는 이러한 그 머니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건 CBDC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유니버설 크립토커런시 때 이건 좀 민간적인 차원이라서 이거는 만들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적 디자인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이코노믹 컨센서스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머니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기는 뱅킹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뱅킹 시스템이 필요해서 얘네들은 뭘 오퍼레이션이냐면 디파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뱅킹 파이낸셜 시스템으로 이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에셋. 이거 에셋이나 구조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아까 정의했던 NFT. 그러니까 value나 right를 레프레이트하는 NFT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레프렌테이션이 필요하는데 value를 레프렌테이션하고 그 엔티티를 레프렌테이션하는 게 그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젠스를 레프렌트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에셋이나 구조가 있으면 이걸 디지털 레프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디지털 레프렌테이션 할 때 두 개, value를 레프렌테이션하는 NFT하고 그거에 대한 엔티티, 프레젠스를 레프렌트하는 디지털 트윈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커머스 시스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업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처럼 그 어떤 가치 교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교환하고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데가 있나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커머스 시스템 뭐 이런 키워드 몇 개가 찾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건데 이제 저와 같은 링크드인으로 이제 제가 커넥트해서 이제 몇 번 얘기는 해봤는데 보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요건데 뭐냐면 이거 자기는 디센트럴라이드 커머스라고 해서 한번 이게 보전 프로토콜 IO라는 데 가면 나오는데 뭐 화이트 페이퍼도 만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개념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뭔가 상행위를 한 게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 상행위가 그대로 행해주게끔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가 개념하는 게 그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이 서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연동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메타버스 리얼 스페이스에 기반한
메타버스가 서로가 연동이 돼서 메타버스 purely virtual space에 일어난 상행위가 이러한 리얼 스페이스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이 친구들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구성을 했냐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NFT를 디자인할 때 NFT가 뭘 레프리젠트 하냐면은 미래에 어떤 상업적인 바이어 셀러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어 셀러들 사이의 약속을 레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NFT가 그게 뭐냐면 미래에 사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파는 사람은 물건을 확실히 지불한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에 대한 컨트랙트 이건 NFT로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NFT를 그냥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한 지금 뭐 어떤 뭐 그거의 소유권을 한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NFT는 뭐냐면 에셋의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은 뭘 레프리젠테이션 펑션 라이트 오브리게이션을 한다 그러면 플렉서빌리티가 확 늘어나면서 다양한 NFT의 응용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뭐 아트를 팔고 사는 그런 정도의 NFT의 기능이 아니고 완전히 확장된 개념으로 해서 NFT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딱 인사이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NFT를 이러한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커머스를 할 때 그걸 익스텐드 시켜가지고 NFT가 레퍼런스 하는 건 뭐냐면 서로의 약속을 하는 건데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NFT가 밸류를 레퍼런스 한다니까 이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 요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작동이 제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데포짓을 하는 거예요. 에스크로에다가. 우리 이제 그 에스크로라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가 만약에 뭔가 깨졌을 적에 그 에스크로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잘 알죠. 뭐 소프트웨어를 할 적에 이제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이제 에스크로에다가 소프트웨어 원본을 갖다가 거기다 넣고 이제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백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뭔가 시스템에서 컨트랙트가 어긋났을 때에도 그것을 개런티 해주는 거가 이제 에스크로인데 이 사람들 에스크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리저브를 해요. 그래서 양쪽이 약속을 깨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약속 이행을 할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담보를 잡은 거예요. 내가 약속을 이행을 위한 담보를 미리 잡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NFT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교환된 것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대로 약속 이행이 돼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 배달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드는 시스템을 한 건데 저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여기 멤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 멤버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 몇 개의 가맹점들이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해서 그 가맹점에서는 그 코인을 쓸 수 있게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 행위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리테일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러한 그 파는 사람들 입장들이 이제 멤버가 하나 들어오고 사는 사람도 돈을 데포짓 하니까 소는 사람도 들어오고 아마 뭐 한다 그러면 뭐 럭셔리 구스 정도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그 어떤 그 명품들을 사는 사람과 명품을 파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너도 명품을 앞으로 사기 위해서 좋은 명품 우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낼 테니까 너 돈을 데포짓하고 멤버십을 가져가라. 파는 사람도 해서 거기에 NFT를 발행해 가지고 좋은 명품들에 대한 마켓플레이스 만들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연결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가 현실에서도 그것을 이제 커밋하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굉장히 유니버설한 개념은 아니지만 좀 맥센스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라는 건 참 참신하다. 근데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영국이나 미국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이런 거를 새로운 개념의 NFT를 써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지금 막 트라이를 해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 점포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상거래가 실질적으로 붐을 일으키게끔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데 이런 친구들처럼 뭔가 좀 생각의 사고를 약간 유연하게 하면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그 새로운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DID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D는 뭐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뭐 DID 포럼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뭐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유니버설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좀 시스테매틱하게 지금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제 나름대로의 그 보전과 같은 제 나름대로 프로토콜을 지금 만들고 이건 좀 제 나름대로 이건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맛보기로 그냥 아주 심플한 개념을 한번 이렇게 그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이 커머스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잘 알려진 컨셉만 갖고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이제 현실 공간이고 여기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면 이 두 개가 융합된 공간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이제 우리 사람 바이어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건 제 와이프 사진인데 이건 이제 그 여기 셀러 레프렌트 하는 거 이제 셀러의 아바타가 DID를 갖고 이제 뭐 쟤는 이제 현대자동차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를 대표로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럼 딜러십이 쇼룸으로 들어가고요. 현대자동차의 팩토리가 메타버스 팩토리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디지털 트윈이 들어갈 때 제가 아까 디지털 트윈은 두 개의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죠. 트윈 레프레젠테이션 요거 실체에 대한 거를 해주는 프레젠스를 얘기해주는 디지털 트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가치를 레프레젠 NFT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딜러십을 방문하죠. 그럼 제가 버추얼 쇼룸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뭐 버추얼이 시승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버추얼 트윈 팩토리에 가서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의 옵션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기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팩토리에서 실질적으로 허용된 여러 가지 옵션 장착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그게 제가 아까 코크리에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직접 참여해서 코크리에이션 하면 실적인 공간하고 공장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실적인 공장에서 제가 만든 이 코크리에이션에 대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제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돈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NFT를 여기다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자동차 우리 자동차 할부제도 많이 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파이낸싱이 가능한 게 뭐냐면 NFT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는데 NFT하고 디파이로 연동해서 NFT를 버추얼 뱅크에 데포짓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낸싱을 받죠. 버추얼 커런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 스페이스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이게 서로가 연동이 돼 있거든요. 얘가 이제 연동돼 있으니까 요 자동차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팩토리가 연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쇼룸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 것들을 갖고 여기서 코크리에이션 하면 여기서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인포메이션이 여기 되고 여기서 코크리에이션 자동차가 완성이 되고 실제 타이틀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소유권이 저한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해가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공간에서 내가 받은 게 이제 이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리얼라이제이션 할까요? 현재는 방법은 이거를 갖고 있거나 뭐 앨런 머스크도 이거 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아니면 리얼라이제이션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한국 같으면 여러 가지 뭐 빗썸이라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현금화 해야 되는데 결국 요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어떤 머니 시스템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심리스하게 돌아가게끔 요 머니 시스템이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 요 풀 사이클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버추얼 스페이스의 행위가 리얼 스페이스에서 행해지면 우리가 마켓 스페이스 굉장히 이 확장된 개념의 마켓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오퍼티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고 이런 개념들은 이제 다양한 다른 종류의 이 비즈니스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저의 나름대로는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좀 더 아까 얘기한 보전 프로토콜처럼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한 걸로 해서 제가 요거는 제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스탑 쉐어링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제 강의 중에 그 미국에서 한 것들 실제로 NFT하고 뭐야
디파이를 연동해서 실적으로 사업 모델 만들어서 한 내용은 제가 이미 그걸 레코딩해서 올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아이고 최 박사님도 오셨네요.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오늘 또 굉장히 많았네요. 우리 최 박사님은 이쪽에 아마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 서로가 어떻게 이 시큐리티,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 뭐냐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시큐리티와 세이프티와 서로의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거기 전문가님이 또 오셔가지고 한번 또 한 15분 정도 서로가 디스커션 하거나 뭐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저는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셔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만 2개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바타가 내가 이근호 박사님 아바타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변조다 아니다. 진짜 이근호 박사님 아바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관건인데, 아바타가 이근호 박사님의 아바타라는데 제가 이근호 박사님의 사진을 따다가 아바타로 생성해서 나 이근호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 아바타를 어떻게 증명하고 또 그 아바타가 뭔가의 CBDC가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들고 다니려면 암호화폐 지갑을 메타버스에서 지불해야 되는 지갑을, 그건 현금은 아니겠지만 뭔가의 디지털 머니를, 크립토 화폐를 어디다 넣고 다닐 것이냐, 그게 어떻게 보여지고 하는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물리적인 세계하고 메타버스 간의 연동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인데, 물론 페이스북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자기네 아주어 IoT가 디지털 트윈으로 돼야 된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물론 이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메타버스에서 주문한 커피를 현실에 로봇이 갖다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현실의 스마트홈의 사물 인터넷은 뭐 로봇까지 포함해서 ISO OCF 스탠다드라고 하는 삼성전자, LG전자가 리딩한 사물 인터넷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도 메타버스 내에 메타버스 로봇이 됐든 비서가 됐든 메타버스 TV가 됐든 서로 연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질문을. 그거는 제가 이제 이미 제가 한번 스크린을 다시 쉐어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제가 뭐 인증 전문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나름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움직이질 않는데, 요거죠. DI,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바타에다 DI들을 주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솔루션이니까. 파란 전 그림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는 게 이거 전에 그림 폴더라고 되어 있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바타 자체의 DI들을 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예. 제 나름대로 생각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 생각에는 최 박사님이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고, 저의 대안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제 DID라는 메커니즘을 써서 아바타 자체에도 DID를 주자.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맨 밑에 DID 퍼블릭 키라고 써놓으시는 거에서 퍼블릭 키는 뭐죠? DID 퍼블릭 키요? 예. DID 퍼블릭 키. 이거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개념을 잊어버렸는데, 그 메뉴에 홀더 위에도 퍼블릭 키를, 이슈어가 홀더한테 퍼블릭 키를 준다라고 돼 있고. 그렇죠. 예, 서로가 왜냐면은 아니 얘가 퍼블릭 키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나 모르겠어서요. 퍼블릭 키는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퍼블릭 키에서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지금
그거는 어디에 블록체인이나 저장되느냐 하는 거고요. 어디에 저장되느냐 예, 하는 예, 블록체인이나 DID가 둘 다 PKI 개념을 같이 써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데 홀더가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상해서 그 그림상으로 보면 그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가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아까 언뜻 지나갔는데 아, 예, 제가 사실 얘기한 이제 이거 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우리가 웹사이트 웹3 ORG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놓은 스키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 예, 저는 그 이 왜냐면은 박사님 건줄 알았어요. DID를 구성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친구들이 만든 거고 저는 이제 그걸 단순하게 인용을 한 거니까 뭐 한 박사님 어디 가셨나? 이 한 박사님이 퍼블릭 키의 이 대가신데 어디 가셨어? 전문가들이 다 있었는데 예. 예, 한 박사님 나갔어요. 아이 참 그분이 사실 그럼 아까 두 번째 그 스마트홈의 사물 예. 인터넷이 이번에 삼성전자도 발표를 했지만 삼성전자도 스마트홈 허브라는 걸로 해서 물리적인 홈에서의 모든 컨트롤을 예. 사물 인터넷 컨트롤을 그 센트럴 컨트롤러 즉 스마트 허브라고 부르는데 예, 예. 그걸로 해서 모든 IoT를 묶었어요. 그걸 OCF 표준으로 묶었는데 이게 그대로 메타버스로 간다면 예, 예. 메타버스에 있는 메타 로봇, 메타 고양이, 메타 뭐 TV 왜냐면 똑같은 화면이 현실에 있는 내가 보는 넷플릭스 유료 화면이 똑같이 메타버스 홈의 TV에서 똑같이 그 유료 콘텐츠가 올라오려면 두 개가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동은 제가 그래서 연동하는 개념이 지금은 없어요. 아까 말한 제가 요거 설명 들으셨죠?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인터넷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서로가 시미리스하게 서로가 연동이 되려면 현재는 두 개가 디바이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IoT는 현실 공간에 요 things들이 다 현실 공간이에요. 요 TV 우리가 얘기한 여기 TV가 있단 말이죠. TV하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현실 공간에서 연동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터넷 띵스 그거잖아요. 사물이 서로 얘기한다. 그게 그 개념이잖아요. 그 현실 공간에서 내가 TV와 연동된 스피커와 이런 것들이 현실 공간에서 시니스하게 연동이 돼요. 그게 IoT 개념이죠. 예. 그게 현재의 하여튼 스타트죠.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오늘 토론을 위해서 다른 그 오디언스들을 위해서도 지금 설명을 드린 거라서 예,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북 메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헬로 어시스탄트에서 구글 어시스탄트의 명령을 해서 뭔가를 찾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현재 자동차나 삼성전자도 음성으로 오더랍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뭐 시리나 알렉사, 빅스비를 통해서 집에서 음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이제 제품도 많이 나왔고 이제 현실화됐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음성으로 하면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하는 음성이 메타버스 내에 있는 IoT들이 주인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지금은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메타버스에서 내가 음성으로 만약에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예.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유도한 거는 그 현실에 그 삼성전자, LG전자, 하이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한 사물 인터넷 표준인 OCF라는 표준은 모든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 인증서, 디바이스 서티피케이트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탑재되어 나와서 그게 이제 우리 스피커거나 허브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자기 음성과 결합해서 음성 인증을 해야 그게 이제 타이드 묶여져서 제 음성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내에 메타버스 홈을 꾸미는데 역시 집에서 있는 거랑 똑같이 TV, 냉장고, 뭐 로봇, 뭐 별걸 다 꾸며 놓을 텐데 그럼 양쪽에 있는 것이 서로 통신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주인을 인정하려면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를 위해서 사설 인증서가 발급이 돼야 되고 역시 음성하고 같이 묶여야 되거든요. 이 이론은 제가 정립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답변을 유도한 건 아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훅 지나가셔가지고. 뭐 제가 뭐 그거는 저는 이제 뭐 인증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개념을 얘기한 게 뭐냐면 현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서로가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 제가 생각하면 그게 연동이 되려면 버추얼하고 리얼이 디지털 트윈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우리 인더스트리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요. 아까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리얼 싱스인데 서로가 뭔가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 엔티티가 뭐냐에 따라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만약 음성을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음성 인식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걸 두 개를 연동을 시켜주면 그러면 메타버스에 있는 얘가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인식하는 건 뭐냐면 그 여기서의 기능을 레프레젠트 됐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여기서의 음성 인식에 해당하는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을 여기 연동을 시켜줘야 돼. 예, 제가 당연히 얘기하는 하죠. 디지털 트윈이 그거예요. 좀 예, 이해가 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뭐 모양을 이게 아니고요. 요 디지털 트윈은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거에 대한 디지털 나를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로게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를 대신해서 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전 정의를 하고 두 개가 연동이 되면 아까처럼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이게 TV 전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음성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음성 인식의 에센셜 요소, 피지컬 스페이스의 에센셜 요소에 대한 거를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 메타버스에는 TV가 음성 인식 기능을 갖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예, 제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저는 그 다른 참석자들을 위해서 저는 서강대 전자공학과의 최윤호 교수라 합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팩토리에서 뭔가 이걸 홀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공장을 뜯어보다가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메타버스 로봇한테 지시를 하고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실제 피지컬한 현대자동차 공장에 있는 로봇이 이를 깨알같이 알아듣고 고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도 그렇지만 메타버스 팩토리에 있는 공장에 있는 로봇이 실제 공정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 공정의 로봇이 주인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해커가 명령해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메타버스 내에 있는 로봇이 됐든 드론이 됐든 뭔가의 개체가 명령을 수행하려면 현실에 있는 로봇하고 메타버스는 로봇, 메타버스의 드론과 현실의 드론이 싱크를 가지고 시큐어한 라인으로 서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잘 알아들었고 그 부분을 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이제 하우를 어떻게 접근하는 거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현대 자동차 같은 게 자기네들이 나름의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제 유니버설하게 제가 생각한 하우는 이 개념이 제가 만든 개념은 이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거 유스 케이스로 얘기한 게 만약에 뭐 크로즈 시스템에서 삼성이면 삼성의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겠죠. 예, 같은 브랜드 내에서 뭐 자기네들 크로즈 시스템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최 박사님은 이제 그 오픈 시스템까지도 이게 연동을 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굳이 뭐 내가 삼성 TV 내가 이제 삼성의 XR 디바이스 갖고서 이제 삼성 TV를 보고서 메타버스 공간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애플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놈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럼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 명령을 받을 거냐 하는 거는 전 오픈 퀘스천인데 그거를 최 박사님이 하시면 대박 나는 거죠. 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CES 2022 전에 네이버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크로버스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핵심은 메타버스에 있는 로봇한테 주문을 하면 현실의 로봇이 우리 집 홈까지 로봇을 보내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 준다라고 개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는 로봇을 발표했고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뭔가 좀 카트처럼 생긴 그런 거 로봇을 발표했는데
제일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제가 가진 의문점과 물론 대충은 제가 다 해결했지만 제가 음성으로 배달의 민족 보고 나 그 피자 한 판에 콜라에 오다가 치킨 사줘 하면 오다가 치킨집하고 피자집을 다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중간에 제가 사람이 시켜서 하면 괜찮은데 주문은 받았는데 그게 로봇한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로봇은 가다가 딴 사람이 열면 안 되겠죠. 딴 사람이 열고 폭탄으로 갈아치우든 뭐 그 화학 무기를 집어넣든 해서 테러용으로 쓰면 안 되고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와야 돼요. 또 안전하게 온 로봇이 내 주문을 가지고 왔으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은 어떻게 열죠? 우리 일반적으로 배달의 민족 기사들은 공동 비밀번호 알고 들어오는데 또 우리 아파트 앞까지 왔는데 IoT라면서 도어록은 문을 열어줘야 되나요? 그 앞에서 또 노크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치면 한 그 보안으로 생각하면 6단계, 7단계를 지나가는데 그 7단계가 전부 다 프로브돼야 내가 주문한 물건이 통닭집, 치킨집을 거쳐서 도로에서 로봇이 절대로 딴 사람이 열거나 방해받지 않고 아파트 공동 도어록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내 집에 아파트 앞에 와서 통신을 해서 도어록도 IoT고 로봇도 IoT니까 통신을 해서 내가 네 주인이 시킨 키를 가지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그래서 주문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야 그래서 한 7가지가 연결되는 걸 저는 연결 인증이라고 이기혁 교수님하고 정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나 다음에 그 다른 발표를 하실 때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좀 더 청중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마디 볼 때 그건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될 일반 강의가 아니고 그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인 임플리멘테이션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노하우에 해당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실 뭐 그런 걸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의 실적인 프로토콜 레벨에서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런 실적인 프로토콜 레벨에 가게 되면 디테일한 프로시저에 대한 프로토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네, 되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호 기차는 배달의 민족, 2호 기차는 로봇, 3호 기차는 피자 가게, 뭐 치킨 가게, 뭐 현관 비밀번호, 그 도어록 비밀번호 이렇게 쭉 연결된 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각 행위의 주체가 뭔가를 하고 나면 이제 나는 완료 이래서 이제 쭉 넘어오는데 우리 옛날에 수표나 엄 기억나세요? 이 박사님? 예, 뭐 저는 어음을 수표 뒤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래서 이서란 거라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주문을 하고 배달의 민족이 받았으면 나 배달의 민족은 주문 받았다고 로봇한테 넘기고 로봇은 또 거기다 사인하고 나는 피자 가게 들렸다. 또 피자 가게 사장은 내가 피자 넣었다. 치킨 가게는 치킨 넣었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제 프로토콜이나 메시지 코드가 작성이 되면 안전하게 주문자까지 돌아오겠죠. 근데 그 중간에 에러가 나오면 우리가 통신 에러 튀어나가듯이 불통이 되겠죠. 페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다 오픈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뭐 디테일 연구해 놓은 거고 뭐 우리 이 박사님이 또 글로 잘 써서 이 저기 그 신문 기고도 해주셔서 우리 중앙대 이기혁 교수님 글 찾아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저보다는 뭐 그쪽에 굉장히 뭐 깊게 하신 분이니까 뭐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예. 또 혹시 또 질문이나 뭐 어떤 코멘트 이런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뭐 질문이나 이런 거 5분 정도 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뭐 이렇게 있으시면 한번 발표해 주시죠. 참고로 여기 캐나다는 밤 9시 반인데요. 저하고 똑같은 타임존이잖아요. 토론토에 그러니까 뉴욕, 뭐 보스턴이나 여기나. 다음 세미나는 제가 하는 게 몇 가지 아이템에서 메타버스는 당분간 메타버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금 뭐가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업 전문 교육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고 좀 이제 양질의 어떤 지금 이기혁 교수님이 채팅창에 그 본인이 기고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좀 참조하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할 수 아, 있고요. 다음에 이건 제안사항인데 뭐 그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 우리 이 박사님이 주최를 하고 이기혁 교수님이나 제가 뭐 그 패널 토론 비슷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도 뭐 청중들한테 그거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그런 것들 실적으로 예, 하우에 그러니까 뭐 제목이 그런 거죠. 메타버스의 하우. 예. 그 저도 굉장히 저도 제가 지금 요 몇 년 동안 제일 포커싱한 게 이제 메타버스의 보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가 정말 자기가 아바타를 주장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한 2년간은 한 10개 정도 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랑 CBDC 지갑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CBDC 지갑을 과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내 지갑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아까 로봇 배달 보안, 로봇 딜리버리 보안에 대해서 뭐 몇 개 카메이커들하고 좀 토론을 한 게 있어서 뭐 주제를 어떻게 잡으시든 그 한 4개, 5개 정도 분야는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거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뭐 참석자들이 제 좋아하신다면 생각에는 뭐 최 박사님도 지금 뭐 토론토에 계시니까 일단은 미국 쪽도 굉장히 요새 제가 아까 설명해 굉장히 여기 불 붙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불 붙으면 한국보다 훨씬 시장이 크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아시잖아요.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아이디를 볼 수 있는지 먼저 우노초이로 돼 있거든요. 우노초이로 링크드인에 오시면 제가 메타버스, CBDC, 뭐 지금 아바타 이런 걸로 제가 링크드인 올리면 글 하나마다 최소 500개 라이크가 붙고 최고 4,300회 정도 라이크가 붙습니다. 근데 주로 제 글을 퍼가는 사람들이 주로 애플, 삼성전자, JP모간, 골드만삭스, 비자, 마스터카드,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주요 키플레이어들이 가져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바타 보안은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투자한 레디플레이엄이라는 게임 아바타 플랫폼이 있는데 게임끼리의 아바타가 하나의 아바타로 900개에 따른 게임을 조인할 수 있는 거를 얘네들이 플러그인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바타를 하나의 이미지로 많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거를 노리고 그걸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친구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음에 뵐 수도 있고 제 링크드인 우노초이로 친구 요청하시면 제 그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브레인스토밍해서 한번 저 이제 메타버스는 좀 당분간 안 하려고 제가 요즘에 직전에 또 ESG 쪽에 또 제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ESG 쪽으로 당분간 뭔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에 보면 저희가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가지고 하우의 문제를 다뤄서 실적으로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가 뭐 했더라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건가부터 해서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뭐 한국의 메타버스 뭐 이런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올리는데 사실 대부분의 저는 남들 얘기는 좀 하기 쉽지만은 하우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전혀 안 해요. 그냥 남들이 한 거 네, 그대로 맞습니다. 갖다 올리고 그 하우를 하려면 자기가 뎁스 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속이 타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 공개 안 할 내용도 오늘 같은 경우도 몇 개는 이제 공개 안 해도 되는 건데 화가 나서 이제 공개해버리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좀 더 저희가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우리들끼리 뭐 남이 인정 안 해드려도 뭐 인정 안 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인정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 한번 뭐 저희가 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런 거를 진실적으로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분들만이라도 모아서 뭐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가보죠. 예. 예. 예, 제가 저 한번 항상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저 한번 예, 디스커션 메타버스가 해가지고. 됐든 요즘 얘기하는 NFT가 됐든 전부 다 빙하에 물 밖으로 나오는 아주 조그만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바닷물 속에 숨겨진 빙하, 아이스버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박사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 밑에 지하 쪽에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한 5개 분야는 좀 연구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저기 이 교수님 얼굴 좀 보여줘. 몇십 년 만이야. 나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 얼굴을 화상을 좀 보여주셔야지. 이기혁 교수님, 거기 있나? 예, 있어요, 있어요. 메시지만 남기고 얼굴을 안 보여줘. 응? 몇십 년 만에 보는 건데. 우리가 만난 게 옛날에 저희가 저기 한 교수님하고 저 이제 서울여대 거기 이제 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했을 때 거기 저희 초청해줘가지고 거기 이제 교수 사실 저 임명은 받고 저를 이제 거기는 안 가고 한 교수님만 갔었는데 그때 그 열심히 저희가 이제 3명이서 열심히 만났던 주체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는데 오늘 떡 오셨네. 예. 예, 메시지 남겼는데 집에서 오픈이 불가능합니다. 예. 집에 있어서 아유 뭐 그 요새는 뭐냐면은 전부 다 온라인을 해가지고 하이는 상실하잖아요. 전부 다. 저도 밑에는 그냥 저기 잠옷 입고 있고 위에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니까 뭐 서로가 다 아는 건데. 하여간에 오늘 반가웠고요. 또 이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 한 교수님도 그렇고 저 옛날에 우리 이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유비쿼터 시티라는 거를 완전히 붐을 좀 만들 때 한 교수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또 그런 옛날 이 동신들도 만나고 참 메타버스가 이거를 이어주네요. 그래서 하고 오늘 저 최 교수님 저 굉장히 좋은 의견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메타버스는 당분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좀 이런 토픽을 해가지고 좀 한번 진실의 문 진짜 메타버스에 심도 있는 아이 저 얼굴 보여주시네 이제. 아유 몇십 년 만에 보니까 옛날 얼굴이 아니네. 나도 뭐 늙었지만은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저기 막 온라인이라도 지금 당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으니까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좀 이 메타버스를 좀 심도 있게 한 교수님도 요새 좀 메타버스에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뭐 혹시 또 다른 분들 중에 좀 더 이렇게 뭐 심도 있게 진짜 메타버스에 우리가 진실 게임 정도 이렇게 해서 진짜 한국에서 뭐 여기저기서 떠드는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얘기를 갖고 한번 디스커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참하시고 계시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던 분들 한번 초청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새로운 좀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가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가 저도 미국에 있고 최근에 캐나다에 있고 이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뭐 한국에서 한국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뭐 그러니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간다면 금방 한국 하는 거 따라잡고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파워가 굉장히 여기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도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해서 메타버스를 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또 저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최 박사님도 있고 우리가 이 교수님. 예, 이근호 박사님이 그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링크드인에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만 한 150개 정도 찾아냈고 또 실제 메타버스 오피서, 칩 메타버스 오피서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메타버스 관련 링크드인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성이 있는 게 이런 친구들이 뭔가 좋은 주제를 얘기하면 바로 줌 미팅 하자고 날라와가지고 제가 뭐 보통 그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보통 하루에 2-3개 줌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여기가 뜨겁다고 할까?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링크드인에서의 메타버스 액티비티, 뭐 CBDC를 좀 봐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 저도 오늘 저기 이 웨비나가 3개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좀 침이 마르는데 뭐 하여간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옛날에 우리 같이 했던 분들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오늘 사실은 좀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다른 쪽에 집중해서 메타버스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또 한국 쪽은 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거는 동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최 박사님이나 이런 좋은 분들하고 해서 이제 좋은 모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메타버스로 좀 제대로 갈게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는 기회로 갖고 이제 오늘의 이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